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키워드에 포함된 해외 이슈, 5차 중동 전쟁 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반군 근거지 16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를 막아왔습니다. 전날인 11일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가운데 놓고 홍해 반대편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선박을 납포했는데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력이 친이란 세력에 군사력을 행사한 겁니다. 당장 국제유가가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비상 대책반 회의가 열리는 등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에서는 총통 선거를 합니다. 여당이며 반중을 외치는 민진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의 득표가 박빙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제3정당인 민중당이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꼽히는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안보와 경제 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역대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긴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한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 얘기하는 똑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걸음이 빨라지는 만큼 여론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컨벤션 효과는 조금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8일 정도 되죠. 네. 지난해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처음에 추대가 돼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이 연초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보면 꽤 이제 상승세가 조금씩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효과,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년 각 지역의 어떤 신년 할애식을 쭉 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한동훈의 어떤 기대 효과 플러스 이제 실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의 어떤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지난 연말 전까지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지지도나 여러 면에 좀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적인 첫 번째 효과는 일단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 같아요. 네.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이루어져서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다 각 지역별로 이제 결집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중도층 영역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확장의 영역이라는 게 단지 여기는 한동훈 효과에다가 플러스 국정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뭔가 결합도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마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온전히 한동훈 어떤 개인에 대한 이제 효과 이것이 이제 만으로는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제 관건은 이 한동훈 효과가 결국은 전체 여권의 어떤 지지도로 뭔가 어떤 굳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앞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요.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장소였던 부산 지역 민심,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부산에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부산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중도 쪽에 가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TK 지역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지역에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요 지역을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면들 이런 점들이 결국은 부산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화면에서도 보시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과 또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민심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기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그다음에 예. 젊잖아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가 간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컨벤션 효과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카운터파트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를 추동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데 내년 총선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올 총선이죠 벌써. 예, 올해 4월입니다. 그러네요. 올 총선은 네. 기본적으로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인기와 총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사람 괜찮고 참신해 보이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과 뭐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공천이 낙찰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와 함께 당에 대한 지지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어디서 저런 사람들 골라같이 할 정도로 아주 참신한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관건은 공천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론이 이 당내 논란과 또 여러 갈래로 불거지고 있는 당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국민의힘 공관위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친윤 이철규 의원 합류를 두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상규 의원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서 변호사가 3명,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합치면 법조인이 또 장동혁 의원도 예. 사법시험을 합격한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5명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밖에 이제 여성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고 하지만 단연 실세 중에 실세는 지금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일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네네. 공동 영입인재위원장을 넘어서 이제 공관위원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친윤이란 말을 이제 쓰지 마라 그러지만 사실은 한간에는 친윤 정도가 아니라 이철규 의원은 찐윤이다, 뭐 진윤이다 이런 말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 인재영입위원장도 한입 비대위원장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 하지. 공관위원도 한다 하지. 물론 공관위원은 합의제로 운영이 되지만 누가 봐도 초선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
충청남도 출신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이철규 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또 미쳐지겠구나, 이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용산과의 어떤 수직 관계 이런 우려가, 물론 이건 뭐 가능성의 차원이고 아직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이철규 의원이 물론 가장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인재 영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내가 한다 이렇게 확언했지만 아무래도 중도층의 또 우려의 눈길은 너무 이철규 의원이 계속해서 이 힘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총선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승리하는 그런 공천이 될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네, 이철규 의원을 놓고서 뭐 용산의 공천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역대 어떤 집권 여당을 보면요,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안 미친 적이 있었나요? 그거는 네.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탈당하지 않는 이상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 권력이 실적으로 어떤 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역대 이 집권 여당의 공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친박, 진박 뭐 이런 것 등등 하면서 예.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어떤 공천에서 일방적인 어떤 걸 하게 될 경우에 그 반발이 커지고 그게 이제 공천 분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뭐 이제 옥새 들고 날고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그 정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아예 대통령이 개입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집권 여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 저는 그것의 어떤 적절한 그 선을 유지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네.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험지라든지 또 선거에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좋은 곳만 가서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으면 강남이나 서초나 당선이 확실한 뭐 TK나 이런 데만 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반발이 일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떤 어려운 지역 가서 싸운다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문제를 대통령 공천이 무조건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개입하는 공천이 당선이 확실한 곳, 또 너무나 좋은 곳, 이런 곳만 집중될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나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통제하고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뭐 대통령 측근들이 전부 다 뭐 강남 가고 뭐 서초 가고 TK 간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한 반발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험지나 이런 곳에 간다 그러면 저는 공천 분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 참모진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이른바 또 양지를 선호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 또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분들은 혜택을 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선거에 지금 뛰어든 건데 이런 분들이 또 양지를 가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TK, PK, 뭐 강남 지역, 송파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요, 거기서 오랫동안 지역을 다지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 자기한테 그 혜택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그리고 정부 요직에서 뭐 장관을 하든 차관을 하든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좀 어려운 데 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에 가서 거기서 같이 경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자기들이 거기에 있었으면서 또 좋은 자리를 가겠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가서 또 대통령 열심히 팔아가지고 선거운동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모습이 결국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고요. 저런 모습으로 해서 대통령 후광 입어가지고 좋은 자리 가서 또 국회의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만약에 이제 장차관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은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싸워줘야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게 보여서 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전상범 전 판사, 현직 판사 신분으로 입당을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상범 판사가 사법시험 44회니까 네. 법조인 생활 20년 가까이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 생활도 15년 넘게 한 거니까 그다음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부장 판사들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법원에 남아서 더 이제 판사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할 시기는 맞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없어졌어요. 그 제도가. 그러니까 계속 부장판사로 있다가 법원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법관으로 발탁되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40대 중반의 법원에 허리 정도 되는 그런 중견 부장판사들이 사실 이런저런 동요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네. 와중에 이제 전상범 전 판사도 그런 이제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입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그 처음에 이제 뭐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만나고 한 것은 판사 시절에 만났던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지금 이제 12월 15일인가요? 그때 네네. 사표를 내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퇴임하려면 이런저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표가 수리가 돼서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하니까 뭐 기존의 뭐 그 이수진 의원이나 그러한 그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렇지만은 이제 접촉을 하다가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가려면 좀 미리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미리 사표를 내고 준비하는 게 맞아요. 너무 급하게 지금 뭐 12월 15일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얘기들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질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검사들도 정치인 접촉 때문에 지금 대검에서 법무부에 징계해달라고 요청해놨어요. 예.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라고 김상민 대전 고검 검사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뭐 박대범 이분도 결국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정치인을 접촉해서 대검에서 법무부로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자꾸 정치인들을 미리 접촉하고 이렇게 되면 그만두기 전에 그럼 정치적 중립성 위반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했던 재판이나 아니면 뭐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해서 출마를 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정리를 좀 하자면 그 박 검사는 이제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본인이 온당치 못한 행보를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것 같고 예. 자, 이 모든 논란의 그 시발점은요. 황운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직 경찰관의 신분으로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된다. 그 법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표와 재판이 걸려 있었는데 본인이 그냥 출마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황운하는 나갔는데 왜 나는 못 나가? 이런 것들이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공유가 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떤 이 여야가 어떤 특정인의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이 규정들이 있잖아요. 뭐 재판에 걸렸거나 징계 중이면 그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법률 이전에 어떤 내규도 있는 것이고 그 사회, 그 조직 사회 내부의 어떤 문화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입법이 조속히 총선 후에라도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처신을 한 검사, 판사들 많거든요. 네네. 여당에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빨리 거취를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처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인재 영입과 동시에 외연 확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배우겠습니다. 꽃도 한국이고 글도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전부 이긴데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그걸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요. 저도 한강 네, 한동훈 위원장 종교단체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종교 크게는 이제 뭐 불교,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그다음 기독교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서 어떤 이 종교적인 색채 또 종교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각 종교계를 어떤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후보 진영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불교계 같은 경우는 뭐 신도로 일단 뭐 추산만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불교계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에 큰 힘이 돼줬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도 이제 뭐 불교계 신년인 사회에 잇따라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천태종의 본사이죠, 구인사를 찾아갔었고, 이번엔 조계종 관련해서 이제 양산 통도사를 찾아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행사를 참석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종교계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고 또 그 기반을 다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선거 때 종교계와 갈등을 일으키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불교계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전에 좀 이런 종교계 전체적인 좀 지형을 넓히는 그런 이 움직임을 연초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역 순회 과정에서 또 그 지역과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마지막 우승 연도인 숫자 1992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부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발언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박상규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1992년에 마지막으로 롯데가 우승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맨투맨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는 뭐 스웨트셔츠라고 그러는데 저게 또 뭐 너도 나도 막 몰려들어가지고 완판이 되고 뭐 그랬다는데 그게 이제 팩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부산 좌천 시절이라고 표현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좌천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와 이게 다르다. 저기 지금 오른쪽 배경 사진에 나오는 안경 안 쓴 한동훈의 모습은 네. 저기 이제 주황색 봉지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노래방이라고 불리는 데가 저 사직구장입니다. 거기에서 저 봉지에다가 넣어서 쓰거든요. 저거 네. 봉다리라고도 하고 스봉이라고도 그래요. 그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데 부산, 경남, 울산 분들은 절대 봉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봉다리라고 하지. 그 봉다리를 쓰고 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 사진과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 팩트상으로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안 보고 봤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공격이 있어요. 저 보시면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9년까지 있었고 네. 그 사이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뭐 부산고검검사 차장으로 있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팩트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봤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는 때마다 저런 사진을 찍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인증사진 찍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오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는 어땠다라고 이제 답을 내놓으면 명쾌해질 텐데 정치적인 논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이제 잘못 말을 한 거죠. 왜냐면 사직구장에서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부분의 얘기는 본인이 좌천됐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럼 저는 그냥 쿨하게 아까 쿨하게라고 그 공관위원장 말씀하시던데 저는 2008년에 본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마치 그게 사실이 그때 얘기했던 건 좌천될 때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봤던 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다 보면 더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저게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예, 그렇죠. 2008년에 본 건 네. 맞고 사직권에서 그 야구 경기 관람했으니 그때 한 걸 얘기했는데 앞에 분과 연결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해명을 안 하고 예전에 봤는데 그걸 얘기한 거다 문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쿨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면 그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에서 울산이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울산 지역구의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전체 일정을 짜다가 울산이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가 부담스러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에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것이 김기현 전 대표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신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했으니까 전국을 다 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아직 안 갔다 왔다고 하고 제주도도 안 갔다 왔다고 하고 인천도 안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1월 중으로는 울산도 들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공천 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인기가 또 여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죠? 사건 현장을 왜 훼손합니까? 상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범인의 신상 정보도 비공개, 비공개를 하는 이유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경찰이 홍길동전을 찍는 건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찍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인미수범을 살인미수범이라 부르지 못합니까? 윗선에서 살인미수범 보호라도 하라고 지시라도 내려왔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자,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했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회의에선 경찰의 축소 수사설, 배후설, 물청소 은폐설까지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정청래 위원이 주장한 사건 발생 직후 물청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원래 피습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피습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이 병원 이송이라든지 등등 이런 특혜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음모론 의혹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이 기본적인 ABC를 또 모르는 또 ABC를 지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서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대한 감식, 이 사진 다 촬영을 했고, 네. 자, 그러면 이 혈흔이 있는 자국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그 사건 자체 그렇게 치운 것이고요. 또 당적을 공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국회의원 본인들이 만든 법 때문에 공개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정당법에 이게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왜 경찰한테 지금 문제를 넘어씌우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살인미수를 뭐 살인미수라고 뭐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냐? 어떤 지시했는지 하나의 어떤 단서라도 내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뭐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청담동 술자리 등등 해서 그 숱한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왜 경찰한테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혹을 제기하려면 뭔가 하나라도 근거라도 좀 내놓고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항상 이 음모론에 상당히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이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또 내피셜로 또 제기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지금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자 뭐라도 하나 증거를 내놓으세요. 내놓고 국민들 앞에 자 이게 의혹이 있다고 말을 하십시오. 근데 왜 자꾸 말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보통 네네. 그렇다면 이런 현장은 언제까지 둬야 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예.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벌어진 것입니까? 이게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습격을 당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최근에 영입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뭐 류사명 전 총경 이렇게 직전까지 경찰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증거인멸이라고 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저 현장에 아직까지도 혈흔이 남아있는 것하고 혈흔이 지금 없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 57년 김모 씨의 그 혐의를 밝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띄우면서 그 세상을 갖다가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런 음모론이 또 다른 음모론을 낳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상 당적 비공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특정 강력범죄 그 처벌 특례법에 신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경찰청 내부 규정을 보면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여기는 그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 정도는 뭐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외부 위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저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법 58조에는 이렇게 그 당적 같은 것들을 공개했을 때 그 실형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벌금형이 네.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만약에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파면당하고 지금까지 부어놨던 연금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어떤 공무원이 이런 리스크를 갖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그 기회 삼아 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엄청난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당법 58조라도 개정해가지고 벌금형이라도 추가를 갖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찰 공무원들 보고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는요, 하루 만에 신상이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박상규님, 그렇다면 지금과의 차이는 뭘까요? 저 마침 표가 있는데 차이가 예. 다 있어요. 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커터칼 피습은 신촌 유세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루 만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 여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크 리포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2015년에 이제 그 커터칼 피습을 당했는데 그때는 뭐 저도 현장이 기억납니다만 이 선열 정도 이 낭자했거든요. 아주 그 끔찍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의 공격범은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진 지충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지충호 씨가 지충호 아니라. 씨는 근데 그 예전에 사람은 박근혜 한나라당 자연스럽게 대표였죠. 언론에서 예.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개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진 것이고, 자, 세 번째로 2022년 3월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잘 아시다시피 역시 이번하고 와서 사태가 유사합니다. 그 지지자로 위장한 지지자죠, 사실은. 그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가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 사람의 경우는 살인 미수가 아니고 특수상해였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다 그 이유가 있었고, 다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와 이번 상황을 비교할 때 그 당대표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법에 완전히 따라서 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그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그 충격적 사건에서 하루 만에 공개했고, 이런 것은
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 꼭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요새는요 SNS도 많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뭐 영어 아시는 분 아니라도 이거 번역돼 가지고 이미 저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공개의 실익이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여수 언론들이 받았을 수도 없고 안 받았을 수도 없고 SNS에는 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네.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 없지 않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또 어제 논란이 됐던 건요. 피습 당시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입니다. 경찰이 피습 당시 입었던 흰색 와이셔츠를 진주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 직전에 수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경찰이 폐기된 것도 몰랐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화를 걸어서 알려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하고 혈흔이 묻은 속옷 이게 이제 저희가 장소를 수배를 했는데요. 이게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그게 이제 폐기물 업체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본인들이 환경부나 환경유역청에 물어보고 그 개봉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답니다. 그럼 지금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가요? 정리를 하면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에서 그 셔츠하고 피가 묻은 속옷은 이제 폐기를 했다는 거죠.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다는 거죠. 폐기물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제 구두로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증거물을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방금 들으신 통화 내용은요.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이 SNS에 올린 경찰과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증거 수집을 어떻게 했길래 이재명 대표의 셔츠는 사실은 그 흉기가 들어갔던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잖아요. 예. 그럼 그걸 찾아내서 어느 정도까지 흉기가 들어갔고 어떻게 피해를 당했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수거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실수예요. 수사에 ABC가 안 됐다고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민주당의 관계자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 있으니까 좀 찾아주세요. 예. 자기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 셔츠가 어디 갔지 대체? 아마 이제 병원에 이송된 다음에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이러면서 이게 폐기물로 처리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함부로 찾을 수 없어가지고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나중에 찾았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이걸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면 경찰이 과연 초기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수사를 제대로 잘 증거를 확보하면서 해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셔츠마저도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관계자들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직접 전화해가 어디 있는가에 찾아내고 그거 제발 그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서 경찰이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또 자기들이 그걸 찾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경찰이 이 국민의 신뢰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비공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범인이 네네. 본인이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언론사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요. 피습 시 셔츠에 깃이 없었더라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 직전에 수거했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경찰과 김지호 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김지호 씨가 알려줘가지고 경찰이 찾은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내가 찾았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스스로 막 탐문해가지고 찾은 게 아니고 김지호 씨가 알려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가해자의 흉기인 거죠. 가해자의 네. 흉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그런 옷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건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ABC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검수완박의 그런 부작용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찰하고 경찰이 더블 체크하면서 수사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검사들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리버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경찰 욕하고 지난번엔 검찰 욕하고 이번엔 경찰 욕하고 그럼 우리나라 범죄 수사는 누가 한다란 말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검수완박은 빨리 검수원복이 돼야 이런 식의 범죄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살인 미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건데 수사 과정에서 당적도 비공개 또 변명문이라고 알려진 8쪽짜리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원점에서 재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만 있으면 다 되겠네요. 특검이 수사하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저는 정말 본인들이 해놓은 정 변호사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사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 왜냐? 원래 이런 경찰의 수사는요. 경찰은 일단 현장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은 수사 지휘를 바로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라. 이게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와 수사 전문가가 함께 이게 수사를 해야지만이 이루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대한민국 수사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본들을 무너뜨린 게 누구죠? 바로 검수완박에서 본인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지금 수사본부 만들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아무런 관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송치가 되면 그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한 3개 정도 범죄 이외에는 아예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예전엔 경찰을 위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을 다 줘놔놓고 이제 경찰도 못 믿으니까 이제 특검을 하자? 특검만 하면 된다? 정말 이게 도대체 나중에 특검도 안 되면 뭘 하죠?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자신들이 뭔가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해 놔놓고 이제 자신들이 당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특검만 한다. 자, 특검에서 지금 제대로 밝혀낸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무시해서 계속 특검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뭐 특검이 또 결론 안 나오면 그러면 양심의 법정에 가서 또 판단받아 볼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자꾸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뭐 정청래 의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모 씨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 살인범이다. 무슨 지금 고도로 훈련됐다는 증거가 뭐 있어요?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지금 범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 말이나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수사 못 믿겠으니까 그냥 특검하자. 참 저는요 이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한 자신들부터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 이렇게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8조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퇴원한 이재명 대표는요, 당분간 자택 치료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는 23일 있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말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이런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면 뭐 끝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이 대표 없이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건강 상태가 말을 이제 오래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목 부위에 지금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증인 신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함께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야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마 건강 상태에 출석을 못하면 강제로 아마 체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증인들이 많으니까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좀 더 회복이 되면 아마 함께 불러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도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에 대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아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렇게 하다 보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당 정치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저 건강상의 이유로 형사재판이니까 나 못 나간다기보다는 좀 미뤄달라 하면 자, 언제까지 미뤄야 되느냐? 그럼 재판을. 지금껏 미뤄진 재판인데 또 미룬다? 그러면 뭐 시한도 없고 판사는 예, 알겠습니다. 나오시기 힘드니까 미뤄드려야죠. 이렇게 되면 이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또 많은 사람들 이 정치적인 사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저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부상이고 난 도저히 뭐 이 목도 부었고 해서 못 나간다고 하면 그 판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그분은 특별한 의전서열 국가의전서열 8위의 분이고 당신은 그냥 장사미사니까 안 돼?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한 번은 연기할 수 있는데 아까 최진봉 교수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바로 서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이 대표 사건 관련해서 또 판사들이 잇따라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재판은요. 대장동 재판인데 네네. 원래 대장동 재판이 1월 9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피습으로 인해 가지고 1월 23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1월 23일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1월 23일 이전에 재판이 2개나 더 있어요. 1월 19일에 뭐가 있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이 있고요. 1월 22일엔 뭐가 있냐면은 위증교사죄예요. 그런데 1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담당 재판장이 강규태 부장판사였는데 강규태 부장이 그 법의 규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재판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월이 되니까 사표 내고 자기는 이제 명예퇴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양심에도 없이 저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거는 법조계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대장동 재판은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런 모르는 사건인데 더 중요한 거는 1월 22일에 있는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1월 22일 위증교사 재판은 사건이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다음에 그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김모 씨가 다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원래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2-3번 하면 끝날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3일을 핑계 대면서 22일도 만약에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의 그 민 교수가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말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재판 안 나간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재판까지도 농락하면은 말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비명 개선, 친명을 위한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과 그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그 분열적 요소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이현정 의원님, 국민 참여 공천제 정당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네. 자, 근데 임혁백 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국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개딸 그 공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국민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공천하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나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선거에 총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전 국민이 참여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동안
이 본인들의 어떤 유리하게 이용해서 국민이라는 터울을 세웠지만 그 국민의 핵심은 결국 적극적인 참여자예요. 적극적 참여자 누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는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천을 좌우하겠다. 저는 그 이야기의 똑같은 버전, 그 이야기의 좀 더 대중적 버전이 국민 참여 공천이라 저는 봅니다. 네. 왜냐? 공천 단계에서는 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하는 건데 거기에 왜 국민들이 잘 참여해야 되는 거죠? 미국처럼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제도가 정책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공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 국민이 참여한다 그러면 그 적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밖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딸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들이고요. 결국 이명백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하여튼 허울 좋은 국민이지 결국은 개딸의 어떤 공천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원외 친명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공격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찬 의원의 잔류를 놓고 임종석, 노영민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윤영찬 의원 잔류를 놓고서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왜 비판을 하는지는 뭐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예. 같이 나가기로 했다가 안 나가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청와대 임종석, 뭐 노영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윤영찬 의원부터 얘기해 볼게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냥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있던 분 중에 이번에 뭐 그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분도 많고요.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국회의원 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계속 내면서 뭐 비판할 수 있지만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 뭐 임종석, 노영민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있으니까 출마하는 거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제 특정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의견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식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출마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택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 출마마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해서 저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말 잘 됐다 하면 지지해 줄 것이고 아니면 또 지지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분석 하나만 해보자면요.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비난하는데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이 129명이에요. 그럼 40명 정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름을 안 올리면서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일껏 윤영찬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비난과 손가락질 뿐이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에는 뼈가 있습니다. 뭐냐면 탈당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공공인이 신당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낙연 신당 같은 데서는 35명 정도가 지금 탈당 대기 중이다. 근데 왜 그런 분석이 가능하냐면 40명 안쪽의 의원들은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임종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 뭐 검찰총장을 비호,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친명계의 그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서 나가려는 의원들이 동요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뭐 임종석 전 의원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서들이잖아요. 수석들. 네. 그러니까 좀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라. 예. 잘 좀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서 추가 탈당이 더 있으면요. 민주당 많이 골치 아픕니다. 네. 자, 이명백 공관위원장은요, 공천에 친명도 비명도 반명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천 결과를 보고 어떤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몸담고 있던 당을 떠난 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줄이 창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크게 5곳 정도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우후죽순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뭐 아마 국민들은 다 외우시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세자가 많이 들어가고 미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부분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들 현재 어떤 이 양당 정당에서 어떤 뭐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반대해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노선입니다. 예. 즉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민주사회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우리는 이러한 노선과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다 인물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낙연, 이준석, 뭐 그다음에 양양자, 뭐 금태섭 등등 인물 위주만 돼 있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통일 정책,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책 뭐 등등에서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인물 내 어떤 이합 집산으로 엮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뭐 서로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자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빅 텐트에 들어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빅 텐트라는 거는 큰 텐트를 치고 그냥 그 안에 일단 모이자는 거냐. 일단 뭐 선거 이유는 모르겠고 선거 전에 그냥 같이 모여서 하나인 것처럼 해서 선거 뒤에 그냥 다 각자 길 갑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국민들이 어떤 투표 행위를 하는데 이 정당이 총선 이후에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정당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들이 이 국민들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인지, 어떠한 노선인지 이것부터 먼저 저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되면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가 갈라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쪽 진보적 진영에서 제야 정당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 정당 만들어서 대충 표 얻고 그 의석 나눠 가지고 그 다음부터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려면 우리는 뭐가 다르다. 이 양대 정당과 우리는 뭐가 다르다. 이것부터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텐트가 결국에는 뭐 이념과 노선에 대한 특별한 뭐 갈래나 아니면은 목적도 없이 당선만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동요하는 건 없어요.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나머지 뭐 그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세 분도 탈당을 했지만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지금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는 것에는 부담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또 민주당에 있었는데 20여 년을 있다가 나왔고 본인이 지난 정권에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리고 당대표도 했었잖아요. 그런 분이 나와서 당을 나와서 본인이 한다는 것도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신선함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창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분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동요는 있지 않고요. 본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빅텐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도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너지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제한되는 그런 정당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현직 의원들, 정의당과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과 함께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연대 연합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 선물로 이런 미래를 향한 대연합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네, 당초 민주당을 탈당한 3명의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함께 단일 신당을 만들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 따로 창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 의원님, 보면은 결국은 또 합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참 재밌는 표현 쓰셨는데 국민들 저 신당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냥 네. 핵자 많이 들어가고 신 들어가고 미래 들어가고 연합 들어가고. 자, 이제 외우기도 전에 또 이합집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여야 대표들이 만났는데 너무 다른 두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대 통합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또 근데 이준석 대표는 최대 공약수를 찾겠다. 사실 수학적으로 최대 공약수란 말은 없고 최대 공약수란 말이 중요한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도 그 모임에서 뭔가 그 물음표를 자꾸 달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이 같이 SNS, 유튜브죠. 그런 걸 찍어서 지금 올렸는데 많이들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호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나라고 지금 그 화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 당들이 아까 왜 그러면 원칙과 상식 세 사람은 나갔는데 이낙연 대표 당으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시간 없으니 일단 각계약진하고 어디서 모이자 그랬대요. 무슨 독립운동 지사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일단 여기서 몸을 빼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내가 오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떠나라. 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예. 어쨌든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호 3번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기호 3번이 되려면 현재 의석 구도로는 정의당의 의석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현재 계산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넘을 것 같습니다. 언제 누가 합류한다 이거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느슨하게 연대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빅텐트 안에 모여서 3번으로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는 그 이해관계가 맞겠지만 과연 저 빅텐트 안에서 컵라면을 끓일지 돼지불백을 끓일지 뭘 만들어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양당제로 좀 안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참신하고 가성비 높은 새로운 메뉴, 미래의 메뉴를 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시간이 별로 없고 워낙 정치적 이념이 다른 분들이라 큰 기대는 저는 잘 안 됩니다. 네. 자, 제3지대 신당들이 서로 연합하는 이른바 슈퍼 빅텐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이낙연, 이준석 세력의 결합인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양측의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바뀐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뭐나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국회의원 5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부 보조금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3당으로서의 입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15% 이상을 낙선하더라도 15% 이상의 득표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선거 비용 보전도 되고 그 당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신당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그 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 품으로 다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 가지고 명실상부한 제3당을 만들어 보자 이런 포부인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두 분이 캐릭터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이후 또 국민의힘에서 추가 탈당으로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수원에서 공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락한 거고 더 심각한 거는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현역 의원의 지금 몸값이 최고로 올라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탈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히 자객에 의해서 공격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탈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당으로 갈 것인지가 총선 지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신당 창당 시에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각각 11%와 7%였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에서 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저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하시죠?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는 일단은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금 선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의 투표가 한 표지 않습니까? 네. 한 표로 행사되었을 때 과연 어디에 찍겠느냐라고 하면 역대요 그 빅텐트 뭐 제3지대 정당 다 여론조사하면 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선거 때는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과연 이제 실질적인 표로 연결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나 뚜렷한 어떤 그 인기를 끌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될 텐데 그렇게 아직까지 급속도로 뭔가 이 현역 의원들이 뭔가 좀 붙지 않고 또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인물, 신선한 인물들이 가면 모르겠는데 공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게 그러게 하면 사실 이 소위 이야기해서 낙엽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찐 고양이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살찐 고양이 비판하다가 살찐 고양이들 빨리 오세요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러니까 새자를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낙엽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의 어떤 신선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공천 탈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당선 정말 가능한 사람이 갔다. 이래 되면은 국민적인 시선을 끌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인적인 어떤 이 흡수의 어떤 걸 보면 다 뭔가 양쪽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사람을 모은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제 또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신당들이 서로 연합하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연합하는 과정에서 또 신경전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측의 후보가 더 많이 또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예컨대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누구는 어느 정당은 내보내지 말고 우리만 내보낼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당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뭐 여러 정당들이 소위 신당이라고 하는 여성에 출마할 사람이 많아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다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낙엽처럼 떨어진 분들이 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당에 희망이 있으려면 정말 참신한 인물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신선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정치하던 분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들 정당에서 안 되니까 저기 와서 모여가지고 또 정치적 모색을 한다? 그거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낙후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당이 빅텐트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로 뭉쳐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모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갈등이 커져서 결국 선거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총선을 앞 3달도 채 안 남기고서 이어지고 있는 신당 창당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